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랄입니다. (2028) 사마에랄TV 경제학사 탐험의 방랑 1984년판 148페이지 3번에 힐퍼딩의 금융자본론 난가를 본 시대 배경과 금융자본론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사마에랄TV 질책,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님으로 추천합니다. 여기서 다시 눈을 독일로 돌려보자. 사회민주당의 당 대회를 이분했던 수정주의 논쟁은 1903년에 일단 수습되었지만 1905년에 다시 새로운 논쟁이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급진파인 로자 룩셈부르크와 수정파인 베른슈타인의 레디컬한 제안이 당 중앙의 신중하고도 보수적인 방침과 대립했다. 베른슈타인 등은 독일 제국을 구성하는 제 연방 중에 가장 강력한 연방이건 프로이센 수상은 황제 임명으로 결정되어 자동적으로 독일 제국 수상으로서 내각을 조직할 수 있었고, 프로이센 연방의회는 3급 선거법이라는 엄격한 자격제한 선거를 채용하고 있다. 연방의회에서 보통 선거권 획득을 비롯한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의 경제투쟁을 뛰어넘는 대중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고자 했다. 이처럼 19세기 말 이후에 당내 논쟁이 끊임없이 전개되었다는 것은 사회민주당이 마르크스나 엥겔스의 이론을 보고대 전략함으로써 지지층을 획득할 수 있던 시대가 끝나고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실전 활동을 해야만 하는가가 요구되어 시대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사회민주당 지도부는 사회 실현이라는 시각에서 19세기 말 이후에 자본주의 경제를 어떻게 유지시켜야 하는가에 대해 매우 고심했다는 뜻이다. 힐피딩의 금융자본론은 이러한 과제에 부응한 것으로서 1909년에 완성되어 1910년에 간행되었다. 힐퍼딩은 학생 시절부터 사회주의 운동에 참가하여 1901년에는 신시대에 기고했고 1903년에는 벤 바베르크의 마르크스주의 체계의 종언에 반론을 가해 주목을 끌었다. 1906년 29세라는 젊은 나이로 당 중앙 기관지의 전지 편집자가 되는데 이때 이미 금융자본론의 대강을 마무리했다고 말한다. 홉슨의 제국주의론이 19세기 중엽의 전성기를 맞았던 건전한 민족주의, 자유주의, 평화적 국제주의의 왜곡으로서 제국주의에 지워졌던 데 비하여 힐퍼딩은 사회주의 사회 실현이라는 시각에서 제국주의를 지우는데 149페이지 여기서 양자 입장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금융자본론의 개요. 금융자본론은 제5편 2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을 크게 나눠보면 금융자본의 개념을 끌어내어 그 개념을 해명하는 이론적 부분과 그 금융자본 개념으로 19세기 말엽 이후 제국주의 시대의 자본주의 경제를 분석하는 부분으로 이분된다. 서문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19세기 말엽 이후에 자본주의 경제의 특징은 자본주의 집중과정, 즉 카르텔과 트러스트의 형성에 의한 자유경쟁의 지향 및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긴밀화에 의한 조직적 독점체의 생성에서 보여진다. 이 조직적인 독점체가 바로 금융자본의 사회는 이 금융자본에 의해서 지배된다. 따라서 금융자본의 제법칙과 개념을 해명하는 것이 마르크스 사후의 자본주의 경제가 지닌 재경영을 해명하는 데 불가결한 요소로 된다. 금융자본론은 그러한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윌리엄 패티에서 시작되어 마르크스에서 그 최고의 표현을 보인 고전적 국민경제학의 이론 체계를 더욱 풍성하게 하려고 했다. 난가로 A 화폐 신용론 제1편의 화폐와 신용에서는 화폐 개념의 고찰을 통하여 자본 수단으로서의 화폐와 산업자본의 유통에 있어서의 화폐를 이끌어낸다. 그리고 전제에 대해서는 상품 매매의 지불에 따르는 현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화폐 대신에 지불하는 약속 증서를 헐피딩에 의하면 힐퍼딩에 의하면 신용화폐가 등장한 결과 산업자본의 유동자본 부분의 조달과 상호의 거래는 은행이 내기로 한 어음신용, 유통신용, 상업신용을 갖고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하여 어음의 한 커다란 부분이 상쇄시킨 화폐 금융의 절약이 실현된다. 한편 산업자본 수중에 있는 요주자본은 산업자본의 유통에 있어서의 화폐를 주제로 하여 구성된 사회의
기능하지 않는 화폐는 모두 은행에 집중되어 대부를 통하여 산업자본의 고정자본으로 전환된다. 이와 같이 유유자본은 산업의 생산적 자본의 기능 확대로 전환시키는 대부를 자본신용이라고 하며, 자본주의 경제가 필요하게 발전함에 따라 유통신용보다도 자본신용이 더욱 중요하게 된다. 그런데 이 유통신용과 자본신용에 있어서 산업과 은행 사이의 역관계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산업기업이 은행으로부터 유동자본 부분만을 유통하는 상업신용의 경우 양자의 관계는 쉽게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 150페이지. 그러나 산업기관이 은행으로부터 고정자본 부분을 유통하는 자본신용의 경우 은행은 산업기관의 한 커다란 채권자가 되고 또한 고정자본 상환에는 오랜 기간을 요하게 되기 때문에 양자의 관계는 항상 적용으로 부족이 된다. 더구나 은행은 유동성이 풍부한 화폐 자본을 사회자본으로 집중시켜 그 직접적인 채권을 지닌 채권자에게 비해서 산업기업은 고정자본 부분을 은행이 공유해주게 되는 자본신용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채무자이고, 그 위에 상품 판매의 불확정성을 할 수 없고 현재 수준이 지니고 있는 유동자산 비율도 작기 때문에 은행은 산업기업에 대해서 우위에 서게 된다. 여기서 은행의 의무를 인정하는 힐퍼딩의 금융자본 개념의 기초가 부여되고 있다. 양가로 B. 미시자본론. 제2편 자본의 등록 미시자본 해석은 거대한 산업자본이 주식증권을 발행하여 자본 신용을 넘어 사회자본을 동원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힐퍼딩은 19세기 말에 이후에 자본주의 경제는 개인기업이 아니라 주식회사가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고 있다. 주식회사 기업에서 기업 대응이 전에 경영에 필요한 자본 부분, 고정자본 부분을 조달하기 위한 주식증권을 발행하여 화폐자본의 소유자는 증권시장을 통해서 그것을 구입한다. 화폐자본의 소유자는 그것을 구입한 대신에 기업이 운용해서 이자를 지불받지만 기업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는 주주이다. 이처럼 주식회사에서는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고 있다. 게다가 주식회사에서는 자본이 기능자본, 생산자본, 주식증권에서 양면으로 표시된다. 또한 증권시장에서 매매된 주식자본, 주식증권에는 주가로 나타내진다. 이 이중화되기 때문에 양자 사이에는 창업이득이라는 차익이 발생하여 이것이 기업자 이득으로 된다. 주식회사는 또한 상업신용을 통하여 은행과 관계를 맺는 개인기업과는 달리 은행과는 강한 결합을 맺고 있다. 왜냐하면 은행은 고정자본에 대한 신용 보호와 함께 주식증권의 매매를 함으로써 해당 주식회사와 영속적 이해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신용의 적절한 운영과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는 등 해당 주식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한다. 주식회사는 이렇듯 은행과 강력한 결합관계를 지니기 때문에 자본의 동원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 이상의 제1리필에서는 금융자본 개념의 핵인 은행의 전응함이 자본신용과 150페이지 주식회사의 고찰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양가로시 금융자본 개념과 독점론. 제3편 금융자본과 자유경쟁의 제한. 여기서는 제2편까지 다루지왔던 생산과정에 있어서의 집적과 자본 집중, 독점화가 중점적으로 고찰되어 금융자본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고 있다. 4인 생산과정을 담당하는 산업자본은 생산력의 발전, 기술 정보에 의해서 유기적 구성을 고도화하고 유동자본 부분에 대한 고정자본 부분의 비율을 상쇄시킨다. 이 때문에 대규모 산업 부분에서 투하된 자본의 이동이 곤란하고 따라서 이익률의 저하와 불균등화가 생겨난다. 그리하여 거대 자본은 이러한 이익률의 불균등화를 극복하고 또한 이익률의 저하를 낳는 자유연동을 지향하기 위해서 카르텔과 트러스트에 의해 독점화를 주도한다. 이러한 산업자본의 독점화 경향은 신용을 공유하는 은행의 이해와 일치하기 때문에 은행의 이를 지지하게 되는 물론이다. 그 위에 산업자본의 독점화는 독립된 상업자본도 종속적 자본으로 전환시킨다. 그렇다면 거대하게 독점화한 산업자본과 은행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산업자본이 카르텔과 트러스트로 독점체를 형성하게 되면 그것은 은행에 반작용하여 상대적으로 경쟁을 싫어하는 은행의 연합과 거대화를 촉진한다. 그리고 그러한 독점체의 형성은 산업기업의 이용을 증대시켜 그 경영을 안정화시키는 동시에 은행이 취득하는 창업 이익을 높이게 되기 때문에
산업기업과 은행의 관계는 보다 긴밀하게 된다. 그리고 산업에 투하한 자본의 처분권은 산업기업이 은행의 자본시장을 크게 이용하기 때문에 점차 은행의 수준을 장악하게 된다. 그러나 은행에 집중된 화폐자본의 최대 부분은 산업자본에 투하된 생산과정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은 점점 커다란 범위로 산업자본화가 된다. 이와 같이 현실적으로 산업자본으로 전환되고 있는 은행자본, 따라서 화폐 형태의 자본을 금융자본이라고 한다. 바꿔 말하면 금융자본이라는 것은 은행에 지배되고 산업자본으로 이행되는 자본이고, 그것은 주식회사의 발전과 함께 발전하고 산업에 득점하라고 결정에 도달한다. 이 금융자본은 산업자본의 생산과정에 투하되고 있지만 주식회사의 주식증권 발행에 의해서 언제라도 증권시장에서 화폐 형태로 회수되는 물론이다. 금융자본에 대한 정의를 제외하고 제3편에서 남겨진 과제는 금융자본이 자본주의 경제의 역사적 발전 단계 속에서 어떠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가 152페이지. 그리고 사회주의 사회의 실현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를 전망하는 것이다. 힐퍼드는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 단계로 지배적 자본의 변천 과정으로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초기에는 화폐 자본이 고리대 자본과 상업 자본으로서 소목적 생산을 통제하고 뒤이어 자본주 생산이 포함되면 산업 자본과 상업 자본이 위에 서서 고리대 자본을 독립시킨다. 고리대 자본은 화폐 거래 자본으로서 산업 자본과 상업 자본의 신용 주장을 매개하는 은행 자본이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본의 가동화와 신용이 더한 층 확장에 의한 은행 자본은 화폐 자본의 지위를 끌어올렸다. 은행 자본의 힘은 점점 커져 산업의 창업자, 지배자가 되어 금융자본으로서 산업의 위를 거두어들였다. 금융자본은 고리대 자본과 은행 자본과의 총합으로 자본주의 경제의 최고의 발전 단계를 이끄는 사회적 생산을 낳았다. 이리하여 자본주의의 하나의 수단은 완료된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주의 사회의 발전과 실현과 금융자본과의 관계를 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금융자본이 사회적 생산을 낳는 과정을 독점적 결합의 방법인 카르텔의 이후 고찰하여 그 역사적 귀결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카르텔은 우선 개별적인 자본량, 특히 고정자본 부분이 크고 기업 수가 적은 생산 부분이 생성되고 판매가가 직급과 생산량의 합병에 의해서 운임률의 긍정을 배제하면서 가격의 인상과 이익률의 인상을 통하여 비카르텔 부분을 압도하거나 아니면 비카르텔 부분의 대항적인 카르텔 결성을 촉구하여 생산 결합을 추진한다. 이래하여 카르텔은 자본주의적 생산 부분을 점점 장악하여 자본 상호의 자유경쟁을 지향하면서 결국에는 모든 자본주의적 생산이 하나의 결정기관에 의해서 의식적으로 규제되고 이 기관은 모든 생산 범위에서 생산의 크기를 결정하는 총카르텔을 낳게 된다. 이상과 같은 산업 부분에 있어서의 총카르텔 성립의 경우는 제 은행이 중앙은행을 성립하게 되는 경향과 합치하여 이 두 경영의 합일로부터 금융자본의 강력한 집중력이 생겨난다. 이리하여 금융자본에 있어서 자본의 특수한 성격은 상실된다. 자본은 사회 생활 과정을 지상적으로 지배하는 통일적인 힘으로서 또 생산수단, 자연자원, 인체에 축적된 과거의 노동의 손으로부터 직접 생겨나는 힘으로서 그리고 소유관계로부터 직접 생겨나는 노동의 차별력으로 나타난다. 동시에 소유는 소수의 최대 자본 결합체의 수준에 집중되어 자본이 없는 대중과 직접적으로 대립하여 나타난다. 153페이지. 금융자본의 완성은 사회의 생산, 분배가 의식적으로 표시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화폐 유통도 불필요하게 되고 소유관계를 금융자본의 손으로부터 자본이 없는 대중으로 옮기기만 한다면 사회주의 사회는 실현된다. 좀 약간 너무 순진한 생각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즉 금융자본은 사회 전제 조건을 준비한다. 금융자본론은 이런 조건은 이것으로 총괄되고 수종주의 논쟁에서는 이 해결 상태로 이루어진 마르크스 사업의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위치 부여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을 자본의 최고 형태인 금융자본이 지배하는 것, 소유 문제만을 남겨둔 채 사회주의 전제 조건을 준비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결말을 내고 있다. 양강 D. 금융자본의 현실 분석
힐 퍼딩이 이러한 금융자본 개념으로 제국주의 시대의 자본주의 경제를, 그의 경우 독일 사회가 주요 대상이 되지만 어떻게 분석해야하는가를 살펴보자. 나아가서 제4편 금융자본과 공화, 제5편 금융자본의 경제정책을 보도록 하자. 힐 퍼딩에 의하면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에 따르는 고정자본 부분의 상대적 증대가 그 부분에서의 생산 확대를 지연시키기 때문에 공급이 수요에 대항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상품의 가격이 상승되어 마르크스의 재생산 표식에서 보여지는 생산 부분의 비용 조건을 교란하는 점에 공황 발생의 원인이 있다고 말해진다. 그런데 이러한 공황은 호황, 공황, 불황이라는 재기적이고 주기적인 산업순환의 형태를 띠고 신용화 공황기의 말의 이전 상승을 계기로 발생하게 되는 화폐공황, 신용공황을 통하여 산업공황과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나 금융자본은 신용조직을 강화함으로써 산업에 대해 우위에 서게 되고 투기 확장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화폐공황, 신용공황을 획파하는 것이 가능해져 산업공황이 일종의 변화를 부여한다. 여기서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라는 것은 앞서서 소랬던 총카르텔이 형성된다면 그것은 사업의 전 생산을 지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황이 제거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힐퍼딩은 그런 의미에 대해서 총카르텔의 실현은 경제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만약 그것이 실현된다면 앞서 보았듯이 소유관계를 둘러싸고 결정적인 계급 간의 이해 대립을 초래하여 자본주의 사회는 붕괴되기 때문에 사회적 정치적으로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한다. 따라서 카르텔이 공황의 하중을 비카르텔 산업으로 전가시키는 한도 내에서 공황의 작용을 반영하는 데 그치게 된다. 154페이지 제5편은 19세기 이후에 독일을 주대상으로 하여 금융자본이 어떠한 경제정책을 요구하는가를 양가르이군의 대외정책, 양가르이군은 국내정책으로 나누어 보여준다. 말하자면 금융자본 개념에 의한 현실 분석의 시도로 그것만으로도 흥미 있다고 할 것이다. 힐퍼딩이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거대 기업의 독점적 체계를 성립시킨 후 후발자본 교육에서는 국내 시장의 독점적 지배에 기초한 특별 이윤을 획득하기 위한 보호관세 제도가 요구된다. 이 보호관세 제도는 취약산업이 우수한 외국산업의 진출로부터 보호하는 육성 관세가 아니라 카르텔에 의해서 수출 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부과되는 특별 이윤을 획득하여 외국 시장에 덤핑 수출을 하는 기반으로 된 공격적 성격의 카르텔 보호관세이다. 이 카르텔 보호관세는 카르텔 기업의 특별 이윤을 가져오고 그 외국 시장에서는 경쟁력이 강하기 때문에 카르텔 기업은 관세 일상에만 관심을 기울여 보호관세력으로 둘러싸인 경제안을 최대한으로 확장하려고 노력하고 자유무역 정책을 거부하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보호관세 무역 정책은 한편으로는 외국에서 마찬가지 대항적인 보호관세 정책을 유발하게 되어 수출과 효율적 국제분업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경제 영역의 확대 지장을 초래한다. 이 때문에 생산력의 발전은 저하되어 이익률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관세 정책의 영향을 받는 산업 부문에서는 은행의 지시와 지지도에 생산의 일부를 외국에 이입할 수 있는 자본 수출을 수단으로 삼아 외국의 관세 정책을 역으로 이용하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 수출이라는 것은 외국의 직접 투자, 힐퍼딩에 의하면 산업 자본의 형태를 취하는 자본 수출을 의미하는데 이른바 과잉 자본의 형성에서가 아니라 발전한 자본주의 제국의 카르텔 보호관세 제재 간의 경험과 충돌해서 자본 수출이 설명되고 있음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런 영국과 프랑스와 같이 산업 발전은 점차 완만해지고 있지만 그 축적된 자본적 부분은 보다 크다고 할 수 있는 나라들이 이자 수익을 노려 대부 자본을 투하하는 자본 수출보다도 독일이나 중국과 같이 조직 면에서 가장 진보한 산업을 지닌 나라들이 영국과 프랑스에서 자금을 빌리면서
산업자본 형태로 이루어지는 자본 수출 쪽에 제국주의 시대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는 자본 수출 선회에 관하여 155페이지 원료 공급 부문의 중요성이 증대되어 19세기 말에 의회는 공국의 원료 공급을 할 수 있는 식민지가 특히 존재율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식민지에서는 일반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폭력적인 노동자의 창출이 필요하게 되고 또한 투하자본의 위험, 예를 들어 식민지의 비전공민이 이덕자본에 대항하는 독립운동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국가권력의 발동과 투자선의 직접적인 통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에 대하여는 자본 수출은 금융자본과 국가권력을 결합시켜 강압적인 대외변장을 공장하는 제국주의 정책을 주장하여 결국에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경제영향을 확장시키게 된다. 이데올로기 면에서는 이 자본 수출과 제국주의 정책이 강자에 의해 약자를 지배하는 정당화하는 논리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적인 운동사상에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도 지적된다. 힐 퍼딩은 이처럼 발전한 자본주의 제국에 있어서의 금융자본의 배타적인 경제의 확장 움직임이 서로 간의 적대관계를 낳고 폭력적인 해결로 치닫고 있다고 총괄한다. 양가롭이 금융자본론의 이상의 고찰은 금융자본의 대외정책이 귀결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어떠한 것인가. 힐 퍼딩에 의하면 금융자본은 카르텔의 힘을 배경으로 하여 다른 자본들을 자기 밑에 종속시키고 또한 버거반스의 기능 변화로 인해 외국 농업의 위협에 대한 저한 대도시 소유자의 농업적 이해와도 공동의 입장을 취할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 정책으로서 제중간층의 의식을 사로잡아 자기 진영을 포섭한다. 금융자본은 이와 같은 국내 재개혁을 지배하고 사회적 생산에 대한 지배권을 소수로 하여금 장악하게 함으로써 자본주의 틀 내에서 도달할 수 있는 한도까지 생산을 사유한다. 그러나 이 사회화는 자본가 계급이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국가 조직을 사용하여 노동자 계급을 한 사람도 아낌없이 자신의 착취 이익에 도구로 하는 사회화이기 때문에 노동자 계급이 필연적으로 총체로서 금융자본이 지배하는 국가 조직 정치 권력의 탈취는 사회주의 사회의 실현을 향하는 주장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바꾸어 말하면 금융자본이 사회를 지배하는 제국주의 시대라는 것은 자본에 의한 경쟁의 완전한 폐지, 생산의 조직화, 사회 전체에 의한 사회 전체를 위한 경제의식적 규제를 대체함으로써만 노동자 계급이 자본에 대항할 수 있는 시대, 즉 사회주의는 이제 더 이상 156페이지 원하고 이상이 아니고 프롤레타리아트가 직접 실천하는 정책의 주요 구성 부분으로 되는 시대인 것이다. 이리하여 힐퍼딩의 금융자본론은 마르크스 사후 독일 사회민주당의 수종주의 논쟁에서 요구된 최대의 과제에 대해서 명쾌한 하나의 이론을 깨달아 주었다. 금융자본론 이후에 나온 마르크스주의의 계보에 대해서 주요한 제국주의 연구론은 최대전 직전에 나온 1913년에 나온 룩셈부르크의 자본축적론, 1913-14년에 나온 카우츠키의 제국주의론, 1916년에 간행된 레닌의 제국주의론이 있다. 그러나 후에 보듯이 그러한 연구가 어느 정도 금융자본론의 수준을 넘고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자본론은 마르크스주의의 계보에 대해서 제국주의 연구의 최고봉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 힐 퍼딩의 금융자본론 관련된 얘기를 봤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올려두고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